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라는 건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교통사고라는 건 서로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잘잘못은 확실하게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스타렉스 차에 있던 블랙박스 칩을 갖다 줬는데 어디 가든지 그 갖다 준 뒤로는 어디가 있는지 안 보여. 이상하게 흘러간 사건이긴 해. 달려온 차의 운전자가 사고가 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망 사고가 나면은 이제 상대방 운전자가 형사 입건이 되게 돼 있는데 이 사고도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이 사고가 언제 났냐면 2021년 5월에 났는데 2년 9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형법 제17조에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위험 발생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겠다. 이게 이제 상당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길가에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공간 때문에 중앙선을 물고 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 중앙선을 물고 가는 건 이 상태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중앙선 침범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맞은편에 오는 사람 사고가 났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게 과연 중앙선 침범 사고냐, 이거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따지면은 뭔가 불합리하잖아. 봐봐, 내가 어쩔 수 없이 길의 상황이 보니까 중앙선을 조금 넘어가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이미 나는 계속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쟤 중앙선 침범이야 그래서 와서 때려받았는데 이걸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의 주장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호를 위반한 거는 맞지만 이 사람이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던 것도 맞아. 사고가 나게 된 것도 맞아. 그렇지만 사고가 난 원인은 이 사람이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신호를 위반해서 발생한 위험은 없었다. 위험한 행위를 한 사람은 모니 운전자지 이 스타렉스 운전자는 아니라는 거지. 이 스타렉스 운전자가 이 신호를 위반한 행위는 이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킨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이제 생각해 봐달라고 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사고 내용만 봐도 다친 사람이거든. 적색전멸이 먼저 진입, 황색전멸이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사고 안 나는데 브레이크 대신 오히려 엑셀레이터를 밟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가속일 때. 그럴 때는 오히려 황색전멸의 가시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고 황색전멸 80, 적색전멸 20. 무조건 적색전멸이 가해차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적색전멸 쪽이 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정색점에서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황색점멸이 보고 브레이크 잡아서 피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속페달 밟거나 또는 속도가 너무 빨랐을 때 그때는 오히려 황색점멸 쪽의 잘못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맞죠. 근데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스타렉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차 처리를 했어요. 자차 처리하고 자기 다친 거, 자기 아내 다친 거 이거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상대방 손해배상해주고 상대방 차 부서진 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었다라는 것뿐이지 상대 차량 운전자가 죽었다라는 것뿐이지 잘못을 훨씬 많이 한 건 상대방 운전자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다 배상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냥 사망했다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다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됐었고 그리고 누구 배상도 안 해줘. 이거 2년 9개월 동안 마음 졸여야 되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돈 써야 되지. 이게 국민참여재판 준비하면 그냥 변호사 비용만 드는 게 아니에요. 배심원들한테 보여줄 자료나 이런 것들 증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 그런 거 다 책임지고 2년 반 동안 스트레스 받고 불안에 떨고 그리고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의 충격으로 너무 놀라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으셨더라고. 정신과 다니면서. 그리고 이분도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더 못하겠다고 그만두시겠다고 하더라고. 그런 피해는 사실은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 피해 보상.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다룰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나 스스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의 항소심의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받았고 그래서 그분한테 항소심 재판은 한번 출석하고 선고받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재판에 가서 판사가 물어보더라고. 뭐 주장하는 게 뭐냐. 그래서 검사가 뭐 이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니까 유죄다. 그래서 아니, 배심원이 전원일치 무죄 판결했고 이거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러고서 재판이 끝났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선고하는 날 오셔서 뭐 거의 뭐 90% 항소 검사 항소는 기각이 될 건데 좀 들어보시고 그러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선고가 나는 날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오전 10시 선고했는데 한 12시가 다 돼서 아내분한테 전화가 왔어. 물 먹으면 구속될 게 없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혼자 가서 구속되고 법원에서 통지를 받았다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황당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나 뭐 그날은 완전 멘붕이었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은 거야. 1심에서 그 노력을 해서 그 배심원들이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을 하고 내린 판결이 무죄였었는데 판사가 네 한번 제가 볼게요 이러고 난 다음에 좋아 뒤집을 수는 있다 이거야. 뭐 판사 생각이 배심원들하고 다르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대. 금고 8개월. 그걸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 피해자랑 합의를 못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크면 그러면 집행유예는 해주거든. 근데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실형을 선고했다는 거. 그래서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충격적인 마음도 있고 그러고 뭐 재판부에 대한 원망, 뭐 오만 감정이 다 들었지. 그러고서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봤어요. 판결문 받아봤는데 내용이 이거야. 자기가 보기엔 유죄가 맞는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래서 죄질이 나쁘니 실형이 불가피하다.
정말 욕을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면 그럼 배심원들은 뭐야? 그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배심원들은 7명이 다 납득을 해버린 거네. 그리고 좋아. 그러니까 정말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실형은 아니라는 거지. 항소심에서 실형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는 형량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아. 유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다루지만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합의를 보든 뭘 하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붙여주진 않거든. 그리고 형량이 세다라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해주지도 않는 거야. 항소심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지. 저는 요게 좀 타이밍이 대법원 저번에 그 황색신호 판결도 그렇고 그런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나도 그 뉴스를 보고서 이거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살짝 가졌는데 그래도 실형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지. 이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고 난 상대방은 사망했을 뿐이지 이쪽도 피해가 엄청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았으면은 피해자였다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보험 처리는 다 해주고 자기는 보상 한 개도 못 받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재판 준비하느냐 하느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텐데 거기다가 또 실형까지 받았다는 법적 구속까지는 저도 진짜 납득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판결문을 받고 실형 선고를 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재판부의 어떤 선민의식이 아닌가라는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예, 저도 좀 네. 내가 봤을 때 유죄인데 너 왜 개겨? 너 왜 개겨? 한번 맛 좀 봐. 이런 느낌 아닌가 싶은 거야.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해본 변호사들이 많지도 않고 또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도 얻어냈고 그럴 때 가장 내가 변호사를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배심원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게 그냥 판사의 한 줄 펜대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다.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문보수를 받는 약정은 무효다. 그때 그 판결의 내용이 뭐였냐면 형사사건에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건 판사의 일이지 변호사가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런 취지였었어. 너무나 황당하고 변협에서 성명되고 난리가 났던 판결인데 아직도 그게 바뀌진 않았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야 형사사건은 판사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니네들 말 듣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건 그냥 절차 진행을 조력하는 것 뿐이지 유무죄의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 거지 변호사가 노력을 해서 바꾸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니네들이 성공보수 받는 거는 무효야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러면 변호사 제도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재판부의 선민의식이 너무 사실 법관은 견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지만 법관이 탄핵에 대한 판단도 법관이 하잖아. 대통령도 맞다. 경찰도 검사도 대단한. 기소되면 판단은 법관이 하잖아. 법관이 그 판단에 대해서 견제를 받느냐? 안 그런다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내부적인 감사 말고는 법관은 견제받는 사람이 없어요. 견제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를 했을 때 경찰이 마음대로 빼주지도 못하고 그렇지. 이런 상황도 있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불법 주차된 데가 있어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인명피해 나든 말든 어쨌든 소방관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고 이런 책임 문제. 부하 직원이 실수했어 그러면 상사가 옷 벗고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책임을 져야 돼서 들어간 거 아닐까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 그냥 자기 생각에. 근데 국민 참여 재판을 했잖아. 국민들이 이 사람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 자기 생각으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한 것도 좋은데 진짜 왜 구속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피해자는 죽었고 보험 처리가 됐고 이제 남은 부부의 이제 삶이 남았는데 왜 이 죽은 거에 대해서 같이 사고가 나서 다쳤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된 사람이 왜 또 범죄자 낙인까지 찍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득 본 사람이 누구예요? 득 본 사람 누구야? 아니 그 피해자 유족들이 그 사람 구속되기를 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래서 이거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소심 판결 선고 나고 난 다음에 피해자 유족한테 연락을 했어요. 피해자 유족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족분도 안타까워하시더라고. 진짜요? 대박이다 진짜. 그분도 사고의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자식이 죽은 일이고 그러고 뭐 최소한의 뭐 미안함이나 이런 거는 표시를 받았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서운하셨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구속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도 납득을 못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합의는 봤어요. 대법원에다 지금 보석 신청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 넣어놓고 이거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넣어놓고 그 유족분한테 합의 봐달라고 해서 합의 5천만 원 드리고 합의 보고 그리고 지금 보석 신청 해놓은 상태야. 근데 어쨌든 내가 한 달 반 가까이 일이 손이 안 잡히더라고. 너무 나도 데미지가 너무 커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판사가 뭐야? 왜 개겨? 이러고서 자기 맘대로 판결을 한다고 그러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렇게 뒤집었다는 거는 그냥 아예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무용지물을 만들었다는.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걸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법으로 좀 입법해줬으면 좋겠어. 만장일치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검사가 항소를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항소심도 배심 재판으로 할 수 있게 해주든가. 맞아요. 진짜. 이거 너무 웃긴 얘기잖아. 1심에서 배심원들을 통해서 열심히 재판을 해가지고 검사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단심제로 끝내든가 배심 재판에서 만장일치.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의견이 갈린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만장일치로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결한 사건은 항소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나온 판결을 판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그러지 말고 1, 2심 다 배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은 검사가 항소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달라는 거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착한 척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막 때리는 느낌밖에 안 들어. 이거 뭐 하려고 했는지 내가 진짜 회의감이 막 든다니까. 앞으로도 내가 지금도 국민참여재판 신청해 놓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 받아봤자 항소심 가면은 막 뒤집힐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준비하기도 어렵고 재판을 하루 종일 해야 되고 그럼. 힘든 걸 준비해서 했는데도 그게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정말 저 혹시 검사가 구형을 해가지고 이걸 무죄가 나오면 자기 커리어에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검사는 죄가 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잖아. 네. 근데 무죄가 나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힌 게 되는 거고. 그 검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이요. 왜 검사들가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여기에 책임질 사람 왜 필요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구속이 된다는 건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정말 제도에 매몰된 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낸 거 정도밖에 어떤 의미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잘 살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법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데 범죄자 명찰은 있어야지 누구한테 붙여줘야 되니까 붙인 것 같은 범죄자 느낌이 명찰을 왜 붙여줘야 되냐고. 범죄자한테 붙여주면 되지. 정말 씁쓸하고
사실 저 한- 변호사님 진짜 잘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음. 정말 사회적인 문제 같아요. 항소심 결과도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차마 내가 이 결과를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 근데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무용지물 만드는 이런 판결은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한장일치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입법을 좀 했으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아무튼 너무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뭐 지금은 마음을 추스려서 뭐 보석 신청하고 뭐 상고 이유서 제출해서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대법원에서는 좀 합당한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